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이제 우주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스페이스X에서 젓가락 기술로, 이것도 일론 머스크 작품이죠. 젓가락 기술로 로켓을 다시 착륙을 시켰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건지 최승병 박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주 많이 하시죠? 네, 우주 쪽도 좋아합니다. 별 보러 또 미국까지 다녀오시고 그러셨잖아요. 아, 네, 뭐 제가 뭐 취미가 밤에 별 보는 것도 있어갖고 네. 요즘은 혜성이 잘 보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스페이스X 착륙하는 장면 저 인상 깊게 봤는데 그거 화면 좀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요? 아, 네. 너무 멋있는 장면이죠. 네. 그 스페이스X가 그 우주선이 보통은 우주로 날아가가지고 그냥 한번 사용하고 오면서는 어디 폐기를 해버리는데. 그렇죠. 그게 한 20년 전 이전에 그 당시까지의 상식이었는데 이게 바로 최근 한 십수년 동안 네네네. 스페이스X를 위시한 이제 민간 이런 우주 업체들에 의해서 그 상식이 깨지고 있죠. 아, 그 준비되시면 바로 틀어주세요. 네네. 뭐 지금 소개해 주신 네네. 네. 저기 지금 2019년, 2024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로켓이 딱 귀환하는 모습인데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저 장면들은 그동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발사된 뒤로 이 착륙장이 따로 있어갖고 그 착륙장에 사뿐히 이제 내려앉는 그 기술인데 이번에 오른쪽에 선보인 2024년 바로 한 불과 4일 전에 있던 저 장면은 발사대로 그냥 돌아와서 땅에 내려앉는 것도 아니고 저 발사대에 딱 가까이 오니까 거기 있던 커다란 집게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스페이스X에서는 딱 이 센스 있게 젓가락이라고 찹스틱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 아예. 네, 영어도 아예 찹스틱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딱 집어갖고 내려오는 걸 그래갖고 이게 땅에 닿지 않고서도 이걸 회수하는 그 기술을 선보였던 거죠. 저게 지금 화면에 작게 보이는데 이 네. 크기가 얼마나 되는 이 우주선인가요? 저게 저 상태로 무게가 270톤짜리입니다. 270톤이요. 네. 엄청난 거네요. 저게 뭐 보면은 너 뭐 몇십 킬로그램짜리 집은 것 같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게 지금 1단 부스터입니다. 저게 스타쉽이라는 우주선 2단 로켓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이 우주선의 그 아랫부분이 지금 회수된 것인데 저게 연료를 꽉 채우면은 저기에 이제 연료랑 로켓은 연료랑 거기다 산화제를 같이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합쳐서 저기다 그걸 3,400톤을 싣습니다. 로켓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가벼운데 그 안에 연료와 산소를 어마어마하게 싣고 어마어마한 추력을 내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게 아무리 빈 상태여도 저게 270톤이나 됩니다. 저 무거운 게 저렇게 막 둥둥둥 공중에 떠다니는 게 막 사뿐히 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걸 뭔가 딱 잡는다. 공학적으로 봤을 땐 정말 대단한 위협입니다. 물리학 박사로서 이건 어느 정도 과학적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정말 저거는 저 영상을 보지 마시고 꼭 유튜브에서 저게 진짜 얼마나 거대한 구조물인지 그걸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갖고 이제는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저 높이 70m나 되는 저 거대한 로켓을 딱 짚는다는 게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이게 천천히 그리고 떨어지면서도 자유낙하하는 것도 아니고 딱 아주 이 발사대를 향해서 살살 접근하는 그 모습이 야, 지금 이거 지구상에서 보는 게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지금 2단 로켓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단 로켓이요. 1단 여기 로켓. 아래쪽이 1단이고요. 처음에 1단을 점화시켜서 쫙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가다가 저 1단은 떼버리고 그 다음 2단 로켓을 점화해서 그게 우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1단 로켓이 지금 돌아와서 젓가락의 품에 안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로 하는 건데 지금 스페이스X는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예전부터 계속 자기는 돌아오는 로켓을 만들겠다고 계속 하기는 했었죠. 맞습니다. 이게 재사용 가능 로켓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사실 그런 니즈는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굉장히 로켓이 비싼 물건이거든요. 지금 저 방금 보신 저 스타쉽의 1단 부스터, 저걸 부스터라고 하는데요. 저기에는 밑에 엔진이 33개나 달려 있습니다. 로켓 엔진이. 근데 이 로켓 엔진 하나하나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하나가 거의 한 100만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13억이 넘는 물건이고요. 그게 33개가 지금 달려 있는 겁니다. 저 밑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엔진 값만 500억 정도 되고 또 저 위에 요 탱크와 그 구조물 자체까지 하면은 뭐 거의 뭐 원가만 1000억은 가뿐히 넘는 그런 거죠. 이걸 갖다가 일회용으로만 쓰면은 얼마나 돈 낭비가 심하겠습니까? 1000억짜리 한 번에 쓰고 버리고 하면은 우주 발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많은 이 우주 항공업계 종사자들은 저는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렇게 고속으로 날아가는 물체를 갖다가 어떻게 떨어뜨릴 것이며 그걸 어떻게 회수할지 이런 게 다 막막해서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그거 대신에 원래는 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쳐서 우주 왕복선의 개념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콜롬비아호나 뭐 챌린저호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주왕복선을 그때는 그게 대안으로 떴었는데 아시다시피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챌린저호 폭발 사건, 뭐 콜롬비아호 폭발 사건 등등으로 해서 이게 사고도 생각보다 잘 나고 그게 또 여러 가지 안전 유지 보수 비용까지 생각하면은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갖고 80년대 돼서는 이거 못하겠다 다시 선회하고 저런 형태의 고전적인 로켓을 회수하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게 90년대부터 연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페이스X가 지난 2010년대부터 이 자사의 로켓들 계속 요 회수에 성공을 하면서 와 진짜 저게 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아까 2019년 영상 나왔는데 그때 어쨌든 이렇게 돌아오는 회수 자체는 그때 성공을 했던 건가요? 그 이전에 이미 성공을 했죠. 사실 이 회수하는 재사용 로켓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옛날에 아폴로 우주선에 사실 달 착륙선도 일종의 그 회수되는 거나 마찬가지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VTVL이라고 수직 발사, 수직 착륙 이 로켓이라고 좀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수직으로 푸슉 발사됐다가 나중에 이게 고스란히 수직으로 그대로 착륙하는 그러니까 수직 발사, 수직 착륙 VTVL 요 기술이 옛날부터 이제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달 착륙선이 원래 그런 거죠. 그럼 스페이스X가 처음은 아니네요? 네, 원래 이제 60년대부터 당연히 그 개념들이 있어 왔는데 이게 그때는 아주 거대한 규모로 확대할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이제 1990년대 돼서 아까 얘기한 우주왕복선 계획의 실패를 한번 겪고 나서 다시 선회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정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미 국방부랑 나사가 지원을 해갖고 맥도널드 더글라스라는 또 유명한 우주항공 분야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DCX라는 이런 우주선 수직 딱 착륙할 수 있는 우주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어느 정도 실험해서 가능성은 보인다 라고까지 확정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펀딩이 잘 안 돼갖고 여기서 일하던 인력들이 그 다음에 민간 분야로 다 흩어졌습니다. 역시 이제 공공 분야의 초기 마중물 투자가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것이 이런 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민간으로 가자. 근데 마침 그 당시 이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투자하면서 이 사람들을 흡수할 수가 있었죠. 제프 베조스도 투자했었나요? 그렇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렇죠. 제프 베조스는 딴 쪽에 블루 오리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아마존 아예 손 떼고 계속 지금 로켓 만들고 있듯이 우주 여행하겠다고. 지금 그쪽에서 해갖고 왜 지난번에 제프 베이조스가 이 다른 사람들 데리고서 이 지구 준궤도까지 그러니까 우주 바로 조금 밖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그 맞아. 네, 그 우주선 기억하실 네네네네. 겁니다. 그게 뉴 셰퍼드라는 우주선인데 그것도 사실 이런 VTVL 수직 발사, 수직 착륙 그 로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군요.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주 관광 가능하다 그러면서 언론에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사람 태우고 쫙 올라가서 다시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기술들이 그때서부터 이거 여기도 응용할 수 있겠다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저는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서 아까 그 영상을 봤는데요. 젓가락을 네.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서 좋아하는데 그게 그러면 이전보다 특별히 달라진 건가요? 네. 이게 많은 다시 회수 기술이 발전을 해왔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스페이스X가 처음 요거에 뛰어든 것이 제가 기억하기에 2010년대 초반, 2011년 그때쯤부터여갖고 2012년에 그래스호퍼라는 좀 작은 로켓이 저런 식으로
회수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지금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인 팔컨 9도 저 방식으로 다시 착륙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처음에는 요게 제가 자료를 갖다가 준비해 왔는데 PPT 혹시 보일 수 있습니까 지금? 네, 바로 저겁니다. 저게 저 장면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 왼쪽에 보시면은 로켓이 쫙 발사가 돼갖고 처음에 상승을 하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단과 2단이 분리가 됩니다. 그럼 1단은 그 관성에서 조금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요 저 밑에 1단 로켓에 있던 이 사이드로 옆으로 분사할 수 있는 로켓이 축축축축 분사하면서 자세를 잡습니다. 그럼 자세를 뒤집어요. 뒤집는구나. 네, 자세를 뒤집은 다음에 그 관성으로 쫙 멀리 날아가는데 미국은 보통 저 발사장이 플로리다나 텍사스 같은 바다 옆에 있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다 위에서 이 자세를 갖다가 제어한 다음에 그 관성으로 바다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바다 한가운데는 뭐가 있냐? 바지선이 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평평한 플랫폼이 있는. 그리고 거기에 로켓을 칙칙칙칙 쏴가면서 자세를 잡아갖고 아까 본 대로 이 딱 그 바지선 위에 그대로 다시 기립한 상태로 착수하는 것이 딱 저 초기 버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네. 그때도 회수가 되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때도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저 회수 아까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이걸 갖다가 이 로켓 옆에 받침대 다리가 네, 달려 네, 있어 갖고 이걸 갖다가 내려오기 전에 착 펴니다. 네, 그래서 네. 발이 4개가 옆으로 달려 있어 갖고 그 상태로 그 다리로 딱 착지하는 거죠. 그리고 저 바지선도 그냥 바지선이 아니라 저걸 갖다가 드론쉽이라고 하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무인으로 이게 아, 원래 내려오다 무인 바지- 보면은 네 저게 어느 정도 약간 자세가 저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저게 딱 그 위치로 저 바지선이 알아서 딱 무인으로 가서 자동으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저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자율주행인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될 거를 갖다가 젓가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진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 방식은 생각해 보시면은 바다 위에서 딱 회수하는 거니까 바다가 파도 치면 흔들리고 좀 약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게 비용은 되게 싼데 저 방법은 아무래도 회수 성공률이 좀 낮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땅으로 다시 오자.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꾸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쫙 날아가다가 불리한 시점은 바다 위인데 바다에서 다시 육지로 돌아오는 이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요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기서 본 것처럼 왼쪽에서 쭉 날아가다가 불리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자세를 갖다가 뒤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스트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한 번 더 쭉 저 엔진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다시 육지로 돌아온 다음에 육지에 별도의 착륙장이 있어갖고 그 착륙장에서 이 아까 같이 쫙 저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역분사하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 기술이군요. 그렇죠. 젓가락 전에.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안정한 육지에 착지하니까 그만큼 이제 회수하기가 더 쉬운데 저것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에 저 로켓을 회수할 때 가장 보존해야 되는 부분이 저 밑에 달린 엔진이에요. 저게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이 엔진 부분이 저렇게 그대로 내려오다 보면은 땅에 딱 착지할 때 충격을 받아갖고 이 엔진 부분이 파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저 착륙하기 위한 다리를 갖다가 또 붙여놔야 되는데 그것도 꽤 무게를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아무래도 로켓은 가벼울수록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저런 거 다리 달고 하면은 좀 약간 더 부담스럽죠. 근데 지금 들어서 저거보다 훨씬 큰 지금 스타쉽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게가 거의 300톤 가까이 되는데 이걸 지탱하려면 저 다리도 엄청나게 튼튼한 걸 갖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무게가 그만큼 늘어나는 비효율적이 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와 기술진들이 야 이거 뭐 어떻게 좀 더 이 무게 가볍게 하면서 아주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거 젓가락으로 콩 뒤집는다더라. 그런 진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마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거 봤을 때 그러지 말고 공중에서 딱 내려올 때 로봇팔로 딱 집게발로 잡아버리면은 옆을 잡으면은
요 엔진은 밑에 있으니까 훨씬 안전하게 여기 잡다가 조금 찌그러져도 그 탱크는 고치기 상대적으로 쉬우니까요. 엔진은 안 상한다. 네, 엔진은 멀쩡하다. 이런 걸 아이디어를 내갖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이게 될까요? 될까요? 했는데 해보자. 이거 재밌는 아이디어다. 라고 네. 해서 저 시설을 갖다가 짓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넣었습니다. 저기 뭐 그다음 제가 또 자료화면 갖고 온 거 보시면은 지금 저게 저 아까 본 슈퍼 헤비라는 부스터의 아래쪽을 본 겁니다. 제 엔진이 33개가 달려있는 거죠. 저 하나하나가 100만 달러짜리. 그 저게 밑쪽으로 향하고 떨어지면은 조금만 실수해도 저거 엄청 많이 찌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망가지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저 새로운 이 스타쉽 같은 경우는 요걸 최대한 이 저 손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고안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젓가락 짚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 저런 겁니다. 딱 이렇게 회수했을 때 저 발사대에 달려있는 저 집게발이 내려오는 걸 딱 움켜쥐는 요 시스템을 해보자. 저건 CG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은 저 발사대 밑에 요 원래 요 올려놓는 것도 저희가 뻥 뚫린 이런 링 같이 생긴 데다가 얹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큰 로켓이면은 밑으로 뿜어내는 화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화염을 갖다가 밑에 땅에다 딱 붙여 놓으면은 그것도 엄청난 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래 저 화염을 딱 발사할 때 저 밑에서 물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뿜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저기가 또 텍사스, 멕시코만 저 이쪽 지역에 저기 또 환경보호 규제가 좀 센데 갖고 저기다가 또 물을 어마어마하게 뿌리면 그 폐수 관련돼서 환경 규제 위반한다는 것도 있어 갖고 저걸 아예 띄워놓고서 밑에 가는 부담도 줄이고 그러려다 보니까 저 튼튼한 발사대가 딱 들어갔고 아예 공중에다 저 발사대에 얹어놓고 쏘고 회수할 때도 그런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이제 가자라고 한 것이죠. 근데 저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로켓이 일단 기본적으로 오면서 속도를 줄여서 사실상 거의 멈춘 상태로 공중에 있어야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 순간을 포착해서 로봇팔이 또 거대한 로봇팔이 딱 잡아야 되고 맞아요. 여기까지가 일단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난이도죠. 근데 저걸 갖다가 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처음에 시도할 때 다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그래서 이 스페이스X의 도전 정신, 기업 문화가 부러운 겁니다.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진짜 저게 의미 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선 저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과감한 투자라는 거. 야, 지금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도전 정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게 안 그래도 잘 나가는 미국에서 더 잘 되고 있으니 이게 미국이 진짜 빅테크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설명해 주실 때 제레드 아이작맨하고 폴라리스 던 얘기하면서 요거 또 스타쉽 시험 발사 또 있을 거라고 그 얘기 하셨던 제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 그게 이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4번 이 스타쉽이 시험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5번째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쉽은 어떻게 가냐면은 그 다음 장표를 보여주시면은 바로 지금 저런 구조 돼 있습니다. 저게 큰 옆에 타워가 있는 겁니다. 저게 발사대 타워가 있는 거고 저거가 이름이 메카질라입니다. 메카질라. 고질라가 아닌 메카질라여갖고 그 메카질라가 이 집게발을 갖다가 지금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크레인 역할을 해갖고 저 어마어마한 크기의 로켓을 갖다가 들어서 발사대에 놓고 쏘고 다시 회수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사는 딱 저런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저 위에 2단까지 조립된 완전한 시스템으로 발사가 됐고요. 발사가 된 다음에 역시 중간에 이 1단, 2단이 분리가 되는데 저 1단 로켓이 역시 한번 자세를 뒤집고 그러니까 부스트백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착륙장이 아닌 발사대까지 한참을 돌아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 1단 로켓은 위로 쭉 올라갔다가 중간에 돌아서 다시 원래 궤도대로 원래대로 점선을 따라서 이 원래 발사대로 돌아온 거죠.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저건. 그리고 원래 스타쉽 본체는 그냥 쭉 날아가는 거고요. 원래는 저게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저 스타쉽도 저
이 스타쉽 우주선이 대단한 거는 1단뿐만이 아니라 1단, 2단이 다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원래 스타쉽은 저것도 이 착륙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거의 우주 공간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원래는 저 위에 스타쉽 우주선도 다시 발사대로 돌아오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에요. 1단만 지금 하는 시험이었고 2단은 대신에 이 예정된 궤도를 따라가다가 인도양 한참 날아가서 인도양 한가운데 우리가 딱 지정해 놓은 목표에 그대로 착수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지선 착수. 이번에는 바지선 안 띄웠어요. 근데 이번에 어차피 버리는 셈 치고 이걸 하는 거여서 그 밑에 딱 지정해 놓은 위치에 떨어지는 것까지는 확인하고 그리고 그냥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스타쉽도 나중에는 임무를 마친 다음에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저 발사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젓가락으로 딱 집어내는, 이걸 지금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뭘 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우주선 전체를 갖다가 재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걸 여러 번 쓸 수 있게 되면서 저게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낮출 수가 있겠죠. 뭐 생각해 보시면 저거 10번씩 쓸 수 있다고 하면 비용이 뭐 당연히 10분의 1로 확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저 발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그 비용을 갖다가 5분의 1, 10분의 1로 줄이면은 그것만 해도 엄청나고, 또 일론 머스크는 저기다가 규모의 경제까지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엔진도 앞으로 우리 고객을 넓혀갖고, 그러니까 우리 왜 시장 확대할 때 이런 선순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해서 값이 싸지면은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니까 고객들이 원래 필요 없던 고객들도 많이 몰려들 것이고, 그럼 더 많이 생산해서 더 코스트 다운을 하고, 그럼 시장이 더 커지고, 항상 이 선순환을 얘기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저걸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걸 타고 화성을 갔다 오게 하겠다, 지금 이 얘기인가요? 궁극적으로는 이 일론 머스크가 항상 얘기하는 화성 비전까지 있는데, 그건 약간 좀 먼 얘기일 수는 있고. 트럼프는 자기 대통령 되면 화성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워낙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막 더 추임새를 넣어주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그 전에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전에 중간 단계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기획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항공 덕후 제드 아이작맨이 그때 폴라리스 돈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단은 단거리 우주여행도 좀 이제 모객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확정돼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미국의 달 탐사,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입니다. 나사가 다시 미국의 우주인을 달로 보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아르테미스 유인 계획에서 스타쉽이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말에 저게 아마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게 워낙 큰 로켓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짐을 실어서 한꺼번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미군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육해공군 말고 우주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군에서도 앞으로 미래 시대 전쟁은 우주전이야. 그러면은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지구 궤도에 올려놓을 이런 군사 목적의 위성이라든가 그런 걸 또 테스트하고 있고, 또 우주군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 세계 미군이 퍼져 있으니까 쾌속 배송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미사일 쏘듯이 짐을 갖다가 로켓에 실어갖고 멀리 슉 해갖고 탁 떨어뜨리는 이런 기술도 한번 시험해보자. 그럴 때 이 스타쉽이랑 지금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네, 이만큼 고객들을 지금 계속 확보하고, 지금 5번째 시험 발사지만 이제 내년, 내후년 시험 발사가 계속 이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번 202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그런 임무들에 돈 받고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또 근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지난주에 사이버캡하고 사이버캡 발표했고, 그렇죠. 그리고 옵티머스도 공개했는데, 그렇죠. 지금 뭐 시비가 많아요. 강정수 박사님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짧게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당연히 이 스페이스X 보다가 그거 보면은 역시 이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아무리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간에 역시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도전적인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투자할 만한 사람이 전 세계 몇 명이나 있을까?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그 낭만은
역시 이번에 로보택시 발표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사이버캡이라고 하죠. 이번에 많은 주주분들,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혹평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네. 사이버캡. 야, 2026, 2027년에 생산한다, 뭐 3만 달러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수치가 없잖아. 우리한테 조금 더 와닿는 그런 걸 제시해줘. 라고 했는데 그런 게 없다고만 혹평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제시한 것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X가 스타쉽을 젓가락으로 집어내는 그런 이 의기를 발휘했듯이 로보택시도 당장 사실 그 지금의 타임 스케줄은 제가 봤을 땐 좀 더 연기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2030년까지 우리가 넉넉히 생각해 본다면은 일론 머스크는 아마 그 미래를 실현시킬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의기도 있고. 진짜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대가 올 거다. 2030년쯤에는 보지 않을까. 네.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네, 그게 앞으로 먼 미래가 아니거든요. 5년이 뭐 길게 느끼실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 기술의 발전 스케일에서 보면은 5년은 금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때쯤에 적어도 미국의 이 널찍한, 한국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은 우리 지금 도로 환경이 훨씬 안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미국의 이 널찍한 이 대도시들, 평평한 대도시에서는 분명히 저는 게 이제 시연이 될 테고 또 중국에서도 지금 그런 기술을 열심히, 이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는 진짜 또 하나의 이 지각 변동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또 옵티머스가 굉장히 화제였는데 그 로봇이 네네. 사실 뭐 사람이 조종한 거다 이런 시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참 이 손가락 움직이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놀랍다. 그리고 뭐 대응하는 거 사람들한테 너무 놀랍다고 봤는데 나중에 또 조작이라고 하니까 약간 약간 마음도 기 상하고. 빠지는 거 있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이 됐어요. 네. 저는 처음에 옵티머스 쪽이 나왔을 때 그 시연하는 거 봤을 때 야, 로봇 이젠 휴머노이드 굉장히 잘 만드네. 굉장히 매끄럽게. 그리고 예전엔 매끄러웠으면 뭔가 되게 느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빨라지고 해서 로보틱스도 확실히 발전이 하구나 라는데 저게 완전히 AI라고 했으면 사실 전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왜 실망했냐면은 저는 그렇게 빨리 발전할 거라고는 예상 안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야 이거 무슨 얘들 축지법이라도 쓰는가? 진짜 타임머신 타고 미래 기술 가져왔나? 막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네. 정말 온갖 상념에 진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 인류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을 텐데 오히려 이게 완전 아직 자율 로봇은 아니고 사람이 조종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딱 저게 예상할 만한 수준이었어. 라고 해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하지만, 저것만으로 대단하다. 저는 저 정도 발전하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네. 사실 우리가 AI, 거대 언어 모델 굉장히 빨리 발전하니까 AI가 이런 로직 차원에선 빨리 발전하는 게 맞는데 이게 로보틱스랑 결합되는 건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전문가들 얘기 들어봐도. 근데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너무 지금 느리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지금 제 갈 길을 가고 있구나. 열일하고 있구나. 저는 그 정도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현실화는 될 거라고 보세요? 휴머노이드가 뭐 집안으로 들어오는 시대 이런 걸 이제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멉니다. 이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로보틱스와 AI가 결합되는 거는 필연적인 방향이지만은 그거는 좀 훨씬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특히 로보틱스 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장벽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너무 그쪽에서 진짜 사람 같은 휴머노이드가 뛰어다닐 거야 이런 걸 상상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저 분야 굉장히 앞으로 흥미롭게 발전될 것이고 미래에 뭐 거대한 진짜 투자 기회 보신다면은 저쪽에서 분명히 터질 거라는 거. 뭐 젠순왕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진짜 재미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스페이스X 젓가락 기술로 시작해서 로보틱스까지 다뤄봤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소형 원자로가 굉장히 화제인 것 같은데 요거 다음 주에 한번 좀 다뤄주세요. 지난 밤에 아주 이 소형 원자로 주가들이 폭등을 했죠. 네네네.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매주 목요일 오셔서 기술 이야기 이렇게 가장 앞서가는 이야기 해주시니까 다음 주에 소형 원자로가 지금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